그런 사졸들 사이로 두꺼운 갑주에 몸을 싼 장수가 말 위에서 길고 무거운 무기를 휘두르며 뛰어들 때에는 그와 똑같은 장수가 아니면 사졸들로는 막을 길이 없었다. 그것이 당시의 싸움이 일부 장수들 사이 기마전만으로 결판짓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뒷날 잘 조련된 갑사들에 의한 대기마 전술이 발달하기까지 몇백 년이고 그런 형태의 싸움이 반복되는 것이었다. 그 싸움에서도 그랬다. 한창에 고승을 떨어뜨린 장비가 고리 눈에 호랑이 수염을 곤두세우고 장팔사모를 휘둘러 적진으로 뛰어들자 대장을 잃은 졸개들은 눈사태 무너지듯 밀리기 시작했다. 그걸 다시 현덕의 인마가 뒤쫓으니 황건적들은 산골짜기에 저희 본진으로 도망치기 바빴다. 승세를 탄 현덕의 군사들은 더욱 급하게 도적들을 쫓았다. 그렇게 오리쯤이나 뒤따랐을까? 호련 산골짜기에 바람과 함께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일었다. 기이한 느낌이 든 현덕이 군사를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그러자 멀지 않은 작은 봉우리의 한 술사가 검은 옷에 긴 머리칼을 날리며 칼을 짚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입으로는 무언가 주문을 외고 있는 것이 요사스러운 법수를 펼치고 있음이 분명했다. 바로 적의 괴숙 장보로서 형 장각에게서 배운 술법을 베풀고 있는 모양이었다. 평소에는 별로 방술이니 요술이니 하는 것을 믿지 않는 현덕이었지만 그 같은 광경을 보니 어쩐지 가슴이 섬뜩했다. 그래서 일단 군사를 물리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날이 컴컴해지며 때 아닌 뇌성까지 울렸다. 그리고 수많은 인마가 하늘로부터 현덕군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듯 했다. 현덕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물리라는 영을 내렸다. 하지만 그 괴이한 사태에 잔뜩 겁을 먹은 군사들에게 그런 군령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었다. 대오고 모고 없이 저마다 칼 자루를 거꾸로 잡고 산 아래로 내닫기에 바빴다. 황건적들이 그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일제히 등을 돌려 어지러운 현덕의 군사들을 덮쳐오니 이번에는 반대로 현덕의 군사들이 눈사태 무너지듯 무너져 내렸다. 참담한 패배였다. 간신히 주전의 진중에 이르러 군사를 점거해보니 태반이 꺾이고 상해 있었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괴이한 술법에 관해 들은 적은 많았으나 막상 겪어보니 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어 대장 주전과 그 일을 의논해 보았다. 주전도 처음에는 그 일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가 장비와 관우까지 나서자 고개를 기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요사한 술법이 있으면 그걸 깨치는 방법도 있으리라. 그리고 널리 장졸들에게 물은 바 돼지와 양과 개의 피가 요술을 깨치는 힘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되도록 많은 돼지와 양과 개의 피를 거두어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현덕으로 하여금 이튿날 한 번 더 장보를 시험하게 했다. 이튿날 현덕은 관우와 장비에게 각기 1천군을 주어 전날 구해온 돼지와 양과 개의 피가 든 동이와 함께 약정된 산기슭에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군사와 더불어 장보가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전날의 승리로 한껏 기세가 되살아난 장보는 이튿날도 한낮이 되자 졸개들을 시켜 기치를 드날리며 현덕의 집문 앞에 나타나 싸움을 걸어왔다. 이미 준비해둔 게 있는 터라 현덕 또한 싸움을 마다할 리 없었다. 곧 군사를 모아 일진을 부딪혀갔다. 장보의 졸개들은 짐짓 힘들여 싸우는 체하다. 다시 전날의 그 골짜기로 현덕의 군사들을 유인해들였다. 현덕은 좀 꺼림칙했으나 모르는 채 그런 도적들을 뒤쫓았다. 장보는 전날의 그 봉우리에 역시 전날과 같은 복색으로 나타났다. 그가 주문을 외자 곧 큰 바람이 일어 모래가 날며 돌이 구르고 날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물러서라. 조금만 물러가면 관, 장 두 장군이 저 요사스런 술법을 깨쳐줄 것이다. 현덕은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그렇게 영을 내렸다. 군사들도 이미 들은 게 있는 터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인마의 그림자에도 현혹됨이 없이 대오를 갖추어 골짜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때를 놓칠세라 황건적들이 다시 현덕의 군사들을 쫓아나왔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그들이 전날의 빚을 갚아야 할 차례였다. 한 군데 산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미리 숨어있던 관우와 장비가 산 중턱에 나타나 개와 돼지와 양의 피를 쏟았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어지러이 쏟아진 인마는 종이에 그린 사람과 풀잎으로 엮은 말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고 바람과 검은 기운도 차차 거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황건적들이 크게 놀랐다. 믿고 있던 자기들 괴수의 술법이 어이없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좌우 양편에서 관우와 장비의 일천 군사가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도망치던 현덕도 군사를 돌려 마주쳐오고 뒤를 기다리고 있던 주전의 중군이 바치니 견딜 재간이 없었다. 그렇게 되자 싸움이라기보다는 한바탕 일방적인 살육전이 전개되었다. 승세를 탄 광군은 닥치는 대로 황건적을 베고 찔렀다. 그제서야 무기를 놓고 목숨을 애걸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지 말라는 현덕의 엄명이 서기 전에는 무사하지 못했다. 현덕은 난정 가운데서도 적의 괴수 장보를 찾았다. 저만치 장보가 있음을 알리는 지공장군의 큰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현덕은 그걸 보자 싸우던 적도를 제치고 똑바로 그를 향해 말을 몰았다. 그 뒤를 어느새 왔는지 관우와 장비가 호위하며 따랐다. 난군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던 장보도 범같은 새 장수가 그를 향해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도저히 그 상대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한 가닥 살길을 뚫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이 그를 놓아보낼 리 없었다. 탁군의 유협 시절에 사냥으로 익힌 활솜씨를 내어 한 살에 장보의 왼쪽 팔뚝을 보기 좋게 꿰뚫어 놓았다. 그러나 장보는 화살조차 뽑을 틈이 없이 저희 무리가 점거하고 있는 양성으로 달아나 굳게 성문을 닫아 걸고 지키기만 하였다. 나중에 그곳 주민들의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현덕이 장보에게 당한 것은 무슨 신통한 술법이 아니었다. 그들이 일시 몸을 피한 그 산골짜기의 지세와 기후가 묘해 오후가 되면 한때 큰 바람이 일고 안개 구름이 짙게 드리웠는데 그런 사실을 우연히 그 지방 출신의 졸개에게서 들은 장보가 신통한 술력을 부리는 양 이용했던 것이다. 즉 바람이 일고 안개가 끼는 시각에 광군을 유인해 겁을 먹게 한 뒤 종이에 그린 사람과 풀잎으로 엮은 말을 날려 신병이라도 내려오는 양 꾸민 것이었다. 그리고 첫날은 겁먹고 혼란된 광군이라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다음 날은 돼지와 개의 피가 요술을 푼다고 믿자 그 진상이 보였을 뿐이었다. 백성들 사이에 무슨 신화처럼 퍼져 있는 장각 형제의 신통력이란 게 대개 그런 식이었다. 장보의 무리가 양성에 틀어박혀 굳게 지키기만 하니 싸움은 자연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주전은 일면 군사를 풀어 성을 공격하는 한편 탐마를 곡양에 보내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며칠이 안 돼 나는 듯이 돌아온 탐마가 곡양의 소식을 전했다. 황보숭 장군은 싸움에 크게 이기고 동탁은 싸울 때마다 지니 조정은 황보숭 장군으로 하여금 동탁을 대신케 하여 그 장졸들까지 함께 거느리게 했습니다. 황보숭 장군이 동탁의 군을 아울러 적의 본거지에 이르렀을 때는 적의 괴수 장각이 이미 병들어 죽은 뒤라 그 아우장량이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황보숭 장군은 조조를 선봉으로 삼아 7번을 이기고 마침내 곡양에서 장량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장각은 그 무덤을 파헤쳐 몸은 육시에 처하고 목은 잘라 경사로 보내 효숙해 했습니다. 이에 우두머리를 잃은 도적들이 모두 항복하기에 이르러 조정은 황보숭에게 거기장군을 더하고 기주목을 삼았으며 조조 또한 황건적 토벌에 공이 크다 하여 제남의 상으로 가게 되었다 합니다. 또 중랑장 노식도 황보숭이 표를 올려 공은 있을지언정
죄는 없다며 극력 변호한 결과 다시 중랑장으로 복관되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주전도 조바심이 일었다. 함께 제명을 받아 나란히 싸움터로 나왔건만 황보숭이 이미 적의 본거지를 평정한 그 마당에도 자신은 그 한 갈래조차 깨뜨리질 못하고 시위를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전은 그날부터 더욱 장조를 독려하여 양성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성벽이 워낙 높고 두꺼운 데다 도적들은 악착같이 한 거를 하니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손문대는 어찌하여 아직 오지 않는가. 그만 있어도 하루면 좋게 이 성을 깨칠 수가 있을 것이건만. 세 번째 양성 공격에서 또다시 실패하자 주전은 유비와 황건적 깨칠 일을 의논하다 말고 그렇게 탄식했다. 손문대가 누구 오니까? 주전의 말이 하도 간곡해 슬쩍 부러움이 인 유비가 물어보았다. 강동의 범같은 장수에다. 나이 18에 이미 의군을 이끌고 회계의 허창 부자를 토벌하여 이름을 떨쳤는데 현덕께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시오? 그렇다면 오군의 성격 말씀이 오니까? 그렇소. 문대는 그 애자요. 출정 때에 그를 좌군사마로 불러 잠시 썼으나 다급한 성이 많아 구원을 내보냈는데 어찌된 셈인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가 선봉을 서준다면 이까짓 성 하나 우려 빼기는 어린아이 팔목 비틀기보다도 훨씬 수월할 것이요. 그러자 유비는 은근히 호승심이 일었다. 송견의 영명은 익히 들어온 터이지만 자기라고 반드시 그만 못하랴 싶었던 것이다. 마침 마음속에 생각해둔 계책도 있고 해서 호기롭게 말했다. 장군께서 양성을 우려 빼는 일은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유 아무개에게도 한 가지 계책이 있소이다. 계책이 있다니 그게 무엇이오? 주전이 호기로운 유비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유비는 고지곳대로 일러주는 대신 한층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대단찮은 것이오니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럼 장군께서는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장보에 잘린 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의 군막을 물러나온 뒤 관우와 장비를 가만히 불렀다. 자네들은 우리 의군 가운데서 글 잘하는 이와 팔힘이 세어 멀리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궁수 연함은 명만 골라오게. 갑자기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관우가 얼른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지 그렇게 물었다. 가만 앉아서 장보의 목을 얻어볼까 해서 그러네. 어쨌든 시키는 대로 사람이나 모아오게. 그러자 관우도 더 캐묻지 않고 밖으로 나가 유비가 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왔다. 유비는 먼저 글 잘하는 이들에게 말했다. 적이 이토록 굳게 버티는 것은 아직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각, 장량이 이미 죽고 나머지 무리도 모두 항복했다는 걸 알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성 안의 적이 믿게끔 그 소식을 전하고 항복을 권하는 글을 짓되 특히 장보의 목을 베어오는 자는 그 지은 죄를 묻지 않고 크게 상 줄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리고 각기 시킨 대로 글을 닦아 올리자. 이번에는 궁수들에게 그 글바를 나눠주며 말했다. 너희들은 성의 내 대문으로 흩어져 이 편지들을 화살에 다람에 쏘아 넣어라. 그제서야 관우와 장비도 유비의 뜻을 알겠는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비는 초조한 마음으로 성 안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주전에게 큰 소리는 쳤지만 과연 황건적이 스스로 항복해 올지는 아직 의문이었다. 이때 양성 안에는 엄정이란 자가 장보를 도와 관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부터 장각 삼형제의 손발로 싸워온 터라. 누구보다도 처음에 그 대단했던 기세를 잘 보아온 자였다. 따라서 얼마간 버티고만 있으면 마침내 장각의 본대가 자기들을 구해주리라 믿었다. 관군에게 포위당의 바깥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비가 쏘아보낸 글바를 보자 크게 놀랐다. 장각, 장량이 이미 죽고 그 무리마저 항복해버렸다면 일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거기다가 성 안에는 이미 식량이 다해 군마까지 잡아먹는 형편이었고 민심도 날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다.
하기야 광군이 개교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항복을 권하는 문면은 간곡하기 그지없었고 멀찌감치서 에워싸고 있는 광군의 진영도 구원병에 대한 근심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이에 엄정은 투항을 결심하고 그날 밤 자정이 넘기를 기다려 장보의 침실로 들어갔다. 시위하던 자들이 있었으나 장보가 가장 신이 많은 엄정이라 별로 의심하지 않고 길을 내주었다. 엄정은 장보의 침상 곁에 이르기 무섭게 칼을 빼어 깊은 잠에 빠진 장보의 목을 쳐버렸다. 원래가 대단한 무골은 못 되는 데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광군의 공격에 지쳐 잠에 취해 있던 장보는 비명 한마디 없이 목 없는 귀신이 되고 말았다. 엄정은 피가 뚝뚝 묻은 장보의 목을 높이 쳐들고 그제서야 놀란 얼굴로 모여든 시위들에게 외쳤다. 듣거라. 장량은 광군의 배임을 당하고 이미 병들어 죽은 장각도 관이 뻐개지고 시신이 흩어지는 부관참시를 당했다. 장보가 홀로 버티고 있었으나 더울 원군도 없고 성 안에는 이미 쌀 한 톨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구태여 항거하다가 뒷날 성이 깨어지면 옥과 돌이 함께 타듯 성 안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리라. 장보야 천조를 거스른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려니와 그들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 멋모르고 따라 나선 너희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에 성문을 열고 장보의 목을 바쳐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라도 면하게 해줄 양으로 이 목을 잘랐다. 누가 감히 막아서려느냐? 시위들도 저녁 나절에 날아든 광군의 편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거기다가 엄정 또한 무예가 전륜하여 한꺼번에 달려들어봤자 이길 것 같지 못하니 평소 장보에게서 두터운 은혜를 입은 자들 몇몇을 빼고는 일제히 무기를 내리고 엎드리며 말했다. 저희들도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엄정은 그들을 이끌고 똑바로 성문을 나가 주전의 막하에 투항해버렸다. 뜻하지 않게 성을 빼앗고 장보의 목을 얻게 된 주전의 기쁨은 컸다. 우리 군사들이 굳게 에워싸고 있어. 바깥의 소식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미처 몰랐구려. 그러나 화살 한 개 쓰지 않고 적의 거성을 우려 뺐으니 이는 손자가 이른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책이 아니겠소? 그렇게 유비를 치하했다. 은근히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유비도 그제서야 활짝 웃으며 겸양을 했다. 모두가 장군의 복덕이 올시다. 이 비는 잠시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의수대는 여우를 본떴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알고 있었다. 모든 종교 집단에서처럼 황건적도 출발은 베품의 원리에 바탕하고 있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앓는 자에게 치유를,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그러고 그 단계에서는 작은 베풀만으로 민중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권력 추구의 집단으로 변질하면서 그 원리도 베품에서 다스림으로 바뀌자 사정은 변했다. 다스림이란 말에 포함된 요구에 비례해 따라가는 민중의 요구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중을 자기 편으로 잡아두는 길은 결국 무력과 권력을 이용해 달래거나 공포로 묶어두는 따위 세속적인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른바 신정국가가 보편적으로 걷게 되는 길로 몰락의 징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내부의 달램이나 위험에 익숙해지는 만큼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유비는 급속히 정치 집단으로 변질된 황건적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음을 알아차렸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장보의 무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항복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광신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군사 집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 이익으로 달래고 죽음으로 위협한 것이 보기 좋게 들어맞아준 것이었다. 주전은 장보의 목을 얻고 양성을 우려 뺀 여세를 몰아 인근 여러 고을의 황건적을 소탕한 뒤 황제에게는 표를 올려 승리를 알렸다. 하지만 장각 삼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황건의 난이 그대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장각의 막하에 있다가 요행광군의 토벌을 면한 조홍, 한충,
손중 세 사람이 특히 세력이 강했는데 그들은 무리수만을 모아 오히려 죽은 장각의 원수를 갚겠다고 떠들어대며 완성 일대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조정은 주전의 승전에 치하를 내릴 겨를도 없이 그들 황건 잔당의 소탕을 명했다. 이에 주전은 그 명을 받들어 다시 군사를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완성으로 돌렸다. 좋다. 먼저 지공장군의 원수부터 갚자. 요란한 함성과 함께 두 갈래의 대군이 광군을 밀어왔다. 이미 죽은 한충의 패거리인 조홍과 손중이 뒤늦게야 구원을 나온 것이었다. 예측하지 못했던 적도들의 역습인데다 그 수 또한 적지 않아서 광군의 기세는 여지없이 꺾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승세를 탄 조홍과 손중은 그대로 광군을 밀어붙이고 다시 완성을 탈환해 자기들의 근거로 삼았다. 주전과 유현덕은 심리나 군사를 물린 뒤에야 간신히 난군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하체하고 다시 완성 빼앗을 계책을 의논하고 있는데 호련 동쪽에서 한때의 인마가 달려왔다. 혹시 황건의 잔당들이 추격해 온 것이 아닌가 싶어 바라보니 한 청년 장수가 앞장서 말을 달려오는데 얼굴이 넓고 희며 호랑이 몸에 곰의 허리였다. 그 뒤로는 다시 내 부장이 쇠채찍과 철척사모와 대도와 쌍도 등 각기 자랑하는 무기를 들고 따르고 있었다. 바로 강동의 송견과 그의 내장수 한계, 한당, 정보, 조무였다. 합의에서 의군 1,500을 일으켜 잠시 주전의 막하에 속했으나 위급을 호소하는 성이 많아 이곳저곳을 떠돌며 싸우다가 다시 몇 달 만에 본진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손문대가 돌아왔으니 두려워할 게 무엇이랴. 주전은 몸소 군막을 나가 송견을 맞으며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리고 간단한 굴례가 끝나기 무섭게 유비에게 송견을 소개했다. 자, 서로 이름이나 통하도록 하게. 전일에 내가 말한 적이 있는 오군의 송견일세. 탁군 유비라 하옵니다. 유비는 공손히 손을 모으며 다시 한번 송견을 뜯어보았다. 한눈에 비범함이 드러나는 용모였다. 짙은 눈썹 아래 부리부리한 눈에서는 전기가 쏟아지는 것 같고 우람하면서도 다부져 보이는 체격에서도 들깨와 같은 힘이 도는 것이었다. 아, 세상에는 원소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자와는 달리 속이 꽉 찬 영웅도 있구나. 유비는 다시 한번 기이한 감탄에 젖었는데 송견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한 시골뜨기의 군 대장으로 여기며 가깝게 답례를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위압해오는 정체 모를 힘을 느끼며 홀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사롭지 않은 녀석이다. 유비가 송견에게서 느꼈던 그 맹렬하고 야성적인 힘은 다음날 완성 공격이 시작되자 유감없이 드러났다. 주전이 서문을 공격하고 유비는 북문을 맡았으나 가장 볼만한 싸움을 벌인 것은 남문을 맡은 송견이었다. 송견이 스스로 앞장서 성벽 위에 기어올라 적병 20여 명을 베어 죽이니 피를 뒤집어 쓰고 칼춤을 추는 그 모습이 도적들에게는 그대로 악귀와도 같았다. 아무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를 피해 달아나기 바빴다. 그러자 그 빈 곳으로 정보, 황계, 한당, 조무 등이 이끄는 1,500 용사들이 뛰어들어 완성의 난문은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았다. 성벽 아래서 그걸 본 적장 조홍이 말을 달려오며 송견에게 창을 내질렀다. 성벽 위에 있던 송견은 몸을 날려 조홍의 창을 빼앗은 뒤 거꾸로 그를 찔러 말 위에서 떨어뜨렸다. 이에 놀란 조홍의 말이 좌우로 날뛰며 제 편을 짓밟으니 황건적들은 더욱 낭패했다. 이미 성을 지키기는 틀렸다는 걸 알아차린 적장 손중은 남은 졸개들을 이끌고 북문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유현덕이 관장두 아우와 길을 막았으나 싸울 마음은커녕 길을 뚫기에만 바빴다. 현덕이 그를 곱게 살려보낼 리 없었다. 가만히 화를 내려 시위에 화살을 먹인다. 이놈 어딜 가려느냐? 현덕의 나지막한 호통과 함께 날아간 화살은 그대로 손중의 목줄기를 꿰뚫고 손중은 한마디 비명과 함께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이때 주전의 대군이 가세하여 뭉그러져 달아나는 적의 뒤를 치니 적의 잘린 목만도 많이 넘었고 항복한 자의 수는 다시 그 몇 배가 되었다. 주전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남양 일대까지 내려가 적의 잔당들을 뿌리 뽑았다. 그때 평정된 군만도 10여 개를 헤아렸다. 황건의 난을 마무리 짓다시피 한 큰 전공이었다. 주전은 더 이상 날뛰는 황건의 무리가 없자 군사를 돌려 낙양으로 개선했다. 유관, 장 삼형제도 500의군과 함께 주전의 개성군을 따라 낙양으로 갔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그들이라 감개 못지않게 기대도 컸다. 황건의 난은 부패한 한 제실에 대한 하늘의 경고였다. 그러나 그 끔찍한 경고를 받고도 영제는 여전히 암호와 혼탁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 한 예가 황건의 난에 공을 세운 일을 가리고 그에 따라 상을 베푸는 일에서 보여준 공정치 못한 처사였다. 다시 황관들에게 기울어져 그들의 말을 따른 탓이었다. 주전은 워낙 드러난 장수라 거기 장군의 하남윤이 되었고 송견도 이미 조정에 알려진 터라 별군사마가 되었다. 그러나 주전이 표를 올려 누누이 그 군공을 아뢰었건만 유비에게는 관작은커녕 비단 한 자투리 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를 위해 힘써줄 만한 이도 조정에 없었거니와 황관들에게 뇌물을 바칠 만한 주변도 재물도 유비에겐 없었던 탓이었다. 날이 오래되어도 조정에서 아무런 기별이 없자 유비와 관우, 장비 삼형제의 마음은 점점 어둡고 무거워져 갔다. 무엇보다도 큰일은 함께 이끌고 온 500용사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었다. 싸움터에서야 광군의 군량을 빌기도 하고 노획한 적의 정곡으로도 어떻게 변통이 되었지만 평온한 도성에서는 나라에서 내리지 않는 한 그들을 먹이고 입힐 길이 없었다. 황보숭과 주전 등 싸움터에서 낯을 익힌 장수들에겐 간청하기도 하고 다시 중랑장으로 돌아와 있는 노식에게 빌기도 해서 그러저럭 달포는 끌어왔지만 참으로 앞일이 막막했다. 그렇다고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껏 공을 이루고도 다시 탁현 저작거리에 건달로 되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운 500용사들 또한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까짓것 다 때려치우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썩어빠진 놈의 조정에 벼슬해본들 무슨 소용이겠소? 장비가 몇 번이나 그렇게 분통을 터뜨렸으나 그때마다 유비가 대답이 궁한 대로 장비의 노기를 구슬러 가라앉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즐겁지 아니한 마음으로 낙양거리를 거닐고 있던 유비는 우연히 수레에서 내리는 낭중 장균을 만났다. 유비보다는 손이었지만 같이 노식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 둘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데 현덕이 낙양에 웬일인가? 한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끝에 장균이 초라한 현덕의 행색을 살피며 그렇게 물었다. 작은 공으로 나라의 보답을 구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딸린 수하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치 못해 이렇듯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비는 그렇게 대답하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장균에게 상세히 일러주었다. 듣고 난 장균은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현덕은 말을 함부로 않는 사람이니 그렇다면 자네들의 공이야말로 군공의 으뜸에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낭중인 나조차 자네의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일세. 이것은 십상시 놈들이 장난을 친 것임에 틀림이 없네. 자네의 공을 일부러 숨기고 누군가 뇌물을 바친 작자에게 자네에게 내릴 벼슬과 상급을 빼돌려버린 것일세. 그러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염려 말고 돌아가 있게. 내 불언간 폐하께 직접 아뢰어 뒤틀린 것은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네. 유비에게 천금보다 더 큰 위로였다. 유비는 그 길로 돌아가 그 기쁜 소식을 두 아우에게 전하고 다시 조정에서 기별이 오기를 지그시 기다렸다. 한편 장균은 유비와 헤어지자마자 똑바로 수레를 몰고 궁궐로 달려갔다. 그리고 황제에게 뵙기를 청한 뒤 간곡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지난날 황건의 무리가 난리를 일으킨 것은 모두 십상시가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고 높은 자리를 도둑질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자기들과 친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원수를 맺지 않는 한 죄를 지어도 죽이지 않으니 그 부당함이 마침내 천하의 큰 난리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 십상시의 무리는 조금도 회개함이 없이 다시 사람의 장막을 무릅쓰고 폐하를 둘러싸 성총을 가로막고 있사옵니다. 공이 있는 자라도 뇌물이 없이는 그 공을 폐하께 알릴 길이 없고 오히려 하찮은 공을 세운 자가 뇌물을 바쳐 큰 벼슬을 얻으니 실로 사직을 위해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마땅히 저 간악한 십상시의 목을 베시어 남교에 높이 매다시고 천하에 두루포고를 내시어 공이 있는 이를 후하게 상 주신다면 사회가 절로 맑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균의 그같이 곧고 바른 말은 영제를 감동시키기에 앞서 십상시의 귀에 먼저 들어갔다. 일제히 달려나와 오히려 장균을 참소했다. 낭중 장균이야말로 간사한 말로 그 주인을 속이는 자이옵니다. 폐하 부디 헤아려 들으시어 거짓을 참으로 여기지 마소서. 원래가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거기다가 흠뻑 정을 쏟고 있는 십상시가 일제히 내달아 그렇게 말하니 영제는 대뜸 영을 내려 무사들로 하여금 장균을 끌어내게 하였다. 간신히 장균을 끌어내어 당장의 화는 면했지만 각기 한 짓이 있는 터라 십상시들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저희들끼리 가만히 모여 의논을 맞추었다. 이번 일이 생긴 것은 반드시 황건의 난리에 공을 세우고도 벼슬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어 그 원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두어두면 또 다른 장균이 나타나게 될 터이니 지금부터 그런 자를 찾아 늦기 전에 적당한 벼슬들을 주어 보내세. 그리고 새삼 농공 행상을 추가해 불평이 있음직한 이들에게 작은 벼슬을 내리게 했다. 덕분에 유비에게도 중산부 안희현의 현의 자리가 돌아왔다. 우리가 겨우 현의 자리나 하나 얻어 걸리자고 반년씩이나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오? 또 나와 관우형은 참는다 쳐도 함께 고초를 무릅쓰고 싸워온 저 500용사들은 어떻게 하시겠소? 내 말대로 때려치우고 돌아갑시다. 차라리 어디 목 좋은 곳에 산채나 여는 게 100배 낫겠소. 장비가 다시 그렇게 펄펄 뛰었으나 유비는 말없이 그 벼슬을 받았다. 현이쯤은 예전에도 마음만 먹었으면 따낼 수 있었던 자리여서 서운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유협 세계의 어둠에 묻혀 세월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낮은 대로 밝고 떳떳한 관리로의 길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유비는 몇 군데 지인에게 변통한 노자를 약간씩 나누어주고 뒷날을 기약한 뒤 탁군에서 데려온 의군들을 돌려보냈다.